이 강의는 제가 그 전에 많이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 이 제목을 가지고 한 강의 제목이 제가 찾아보니까 없어서 아마 제 거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어쩌면 또 중복되는 이야기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냥 어른의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에요. 간단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어른의 관점이 관점과 믿음, 그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perspectives and beliefs인데 요 어른의 그 생각에 이제 그 초점이죠. 그것과 그 다음에 어른의 그 믿음. 그 믿음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믿음은 결국에는 우리가 믿는다. 이 perspectives, beliefs는 결국에는 우리의 경험, 그죠? 우리가 경험한 것들, 그 다음에 우리의 편견, 경험과 편견과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운 지식들과 이런 모든 것들이 연결이 돼서 나오는 그 perspectives와 belief이에요. 그러니까 관점과 믿음인데 이 사람의 그런 어떤 철학이라든지 이런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라든지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이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뭐 어릴 적부터의 경험, 그 다음에 학생으로서의 경험,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삶에서 얼마만큼 이제 분투하면서 노력하면서 살았는가, 그러면서 얼마만큼의 이 편견, 특히나 저는 이제 살아가면서 이 편견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다는 거를 참 많이 봐요. 이게 편견이 본인이 내가 이런 편견을 가졌어 하고 인정하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오만과 편견이라는 그 소설이 있을 정도로 그 오만과 편견이라는 그 소설에서 그거를 너무 잘 보여주잖아요. 그 편견이 얼마만큼 사람의 눈을 멀게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편견이 얼마만큼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없게 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아이, 뭐 눈을 그거는 사실 아이지만은 어른들이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어른이 결국에는 자기 아이도 사람을 볼 줄 아는, 그러니까 참 사람을 볼 줄 아는, 가짜 사람을 볼 줄 아는. 그러면 이제 사람을 볼 줄 아는 거는 왜냐면 우리가 모든 삶이 결국에는 인간하고 같이 살잖아요. 인간하고 같이 사는데 내가 장차 만날 나의 배우자라든지 내가 그 다음에 뭐 나중에 며느리를 본다든지 사위를 본다든지 이렇게 아니면 친구라든지 끊임없이 인생이라는 게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끊임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이제 어릴 때에는 또 젊을 때에는 별로 이렇게 나하고 잘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케미스트리가 맞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케미스트리가 잘 맞지 않는 사람인 걸 알면서도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또는 외로워서 또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나가지고 처음에는 굉장히 매력적이어가지고 만났는데 조금 만나보니까 그런 매력적인 모습들을 잘못 본 모습이지만 끝까지 헤어지지 못하고 그래도 또 계속 만나. 그 사람이 헤어지자는 말을 안 하니까 내가 그냥 끌려가듯이 계속 만나는 이유, 외롭지 않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해서 모든 것들이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되는데 결국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쌓이면 그것이 이제 우리 각자의 이제 편견이 쌓이는 거고 그 편견이 경험과 함께 그 편견이 나중에 가면 어때요? 자기가 그게 편견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막 우기고 싸우고 이제 막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나 우리가 뭐 미국에서도 리퍼블리칸이냐 데모크래틱이냐 뭐 이래가지고 서로가 막 결혼하는데도 어느 당을 지지하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할 정도로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서로가 이제 안 맞게 되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제 인간 삶이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그 perspectives와 beliefs는 결국에는 우리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결국에는 우리의 이제 경험과 우리의 관점이 저기 뭐죠? 편견과 우리의 지식과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어우러져 가지고 우리가 이런 게 생기는데 이제 우리가 과 함께 일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 아니면 아이들을 내가 직접 키우고 있는 부모 그죠? 아이들과 연관돼서 사시는 분들이나 일하는 사람이나 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아이들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한국은 굉장히 편견이 심한 나라죠.
그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미국 사회와 한국 사회의 또 하나의 이제 차이가 미국 사회도 굉장히 편견이 심하죠. 인종적으로도 편견이 심하고 굉장히 심하지만은 한국 사회는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사는데도 굉장히 편견이 심해서 그것이 편견이 심한데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그냥 진짜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진짜고 사회의 통념이고 그러기 때문에 진실이고 뭐 진리고 뭐 이렇게 이제 나가는데 이제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특히나 이제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애, 못하는 애, 그다음에 장애가 있는 애, 장애가 없는 애, 그죠? 또 얼굴이 예쁜 애, 얼굴이 별로 안 예쁜 애, 잘생긴 애, 못생긴 애 이런 이제 사이에서 많은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어쩔 수가 없는 자기의 그거를 자기가 생각할 때 이제 생각으로는 이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은 또 이렇게 이쪽으로 가고 이런 경우도 많은데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른들의 그런 관점과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게 한 아이의 인생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같아요 이런 말을 쓰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는데 왜냐하면 굉장히 소신이 없어 보이니까 근데 같다는 말을 하면 면접으로 받는 것 같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런 관점과 이 믿음이 이 아이들의 이제 장애 아이들, 장애가 없는 아이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공부를 잘 못하는 아이들 이제 이렇게 가버리면 이제 우선 장애와 비장애를 나비두고 공부를 잘하는 애와 못하는 애도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장애와 비장애를 바라보는 그 관점과 좀 비슷하게 왜냐하면 우리는 공부를 잘하는 애 그러면 그게 무슨 영원히 그냥 얘는 잘하는 애에서 하나의 팩트로 받아들이고 공부를 못하는 애 그러면 얘는 그냥 영원히 그냥 공부를 못하는 애 능력이 없는 애 공부할 능력이 안 되는 애 그러니까 비슷하잖아요 장애랑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가지고 굉장히 그 부모님들이 굉장히 억울해하죠. 그죠? 누가 그렇게 다른 사람이 내 아이를 공부를 못한다 그래서 내 아이를 무시하고 내 아이가 장애가 있다 그래서 무시하고 이런서 굉장히 이제 분노도 하고 너무 속상하고 막 이제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잘 보면은 무의식적으로 부모님도 그렇게 아이를 바라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들, 특히나 이제 특수교육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도 뭐 일반 선생님들 그냥 초등학교나 뭐 중등교사들이나 초등교사들이 아이들을 그렇게 이제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거는 경험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아이들을 영원한 퍼머넌트한 그냥 장애로 이 장애가 영원히 가는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태도를 취한다 그래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장애 아이들하고 장애가 있는 아이들하고 같이 일하는 선생님들이나 부모도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장애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 관점이 장애가 있는 애와 장애가 없는 아이를 바라보는 무의식적인 관점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관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참 중요한 게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이 뭘로 나타나요? 행동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럼 사람의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사람의 관점이 행동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이라는 건 뭐예요? 아이들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은 우리가 어른이 하는 행동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가이드를 하고 아이들을 이끌고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뭐 친구와 친구 사이의 행동이니까 내가 너를 뭐 못 믿으니까 내가 너한테 욕을 하고 뭐 너하고 싸우고 이런 관점이 아니라 어른이 자기의 관점과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으로 나타난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제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저도 많은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 특수교육에 들어와서 일을 하기 전까지는 저도 비슷한 그런 관점을 가졌고 정작 이제 티처 에듀케이터로서 티처들을 저희가 트레이닝을 하면서도 그렇게 크게 많이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든지 이 장애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방법,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이런 것만 가르쳤지 한 번도 선생님들한테 너희가 정말로 장애 아이가 교육을 하면 이 아이가 어쩌면은 진짜 장애가 아닐 수 있다는 거를 너희가 믿어본 적이 있는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학생들 앞에서 해본 적이 없어요. 물어본 적도 없고요. 그냥 장애는 하나의 팩트로 그냥 받아들이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교실에서 어떻게 이제 가르치고 행동하고 뭐 이런 것만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장애가 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학습 장애다 그러면 학습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학습만 못하는 게 아니라 학습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운동 신경도 약하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또 문제점들이 있어요. 이렇게 올가나이즈 하는 것도 약하고 이제 우리가 컨셉추얼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컨셉추얼 인테그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게 뭐예요? 컨셉추얼리 모든 것들을 이렇게 종합해서 정리하고 이렇게 구조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예를 들면 이제 퍼즐 피스를 우리가 지그소 퍼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퍼즐을 갖다가 뭐 5개짜리 퍼즐, 10개짜리 퍼즐, 20개짜리 퍼즐 이런 거를 맞출 때에 그 조각조각이 있지만 그 조각조각 위에 그림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 그림을 맞추는 거랑 똑같은 건데 아이들이 이제 컨셉추얼리 우리가 비주얼리 그거를 인테그레이트를 못하면 전체를 다 조합을 못하면은 이제 큰 그림을 못 본다 그러는 것처럼 이제 똑같거든요. 아이들도 그런 것들을 못 보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돼서 얘가 그 다음을 못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장애라 그래서 뭐 얘가 학습 장애고 얘가 인지 장애고 아니면 지적 장애고 뭐 자폐증이고 뭐 이렇게 쭉 나가도 그 자체 안에 저는 아이들을 제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장애 레이블을 가진 모든 아이들을 제가 다 일을 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자신 있게 제가 조물주처럼 이렇다 이렇게 얘기는 못하지만은 많은 경우에 어쩌면은 지적장애지만 그 지적장애 안에 아이가 진짜로 IQ 자체가 완전히 바닥이어가지고 도저히 이 지적 능력이 안 되기보다는 아이가 지적 능력을 못 쓰게끔 막고 있는 무언가가 있을 거라는 거. 자폐는 진짜로 많잖아요. 여러 가지가. 근데 아이들이 저는 이제 가장 제가 희망을 가지는 그나마도 시간은 오래 걸려도 선생님이 지속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아이를 학습을 하고 하면은 이제 저는 치료라는 말보다는 학습은 이제 교육이니까 학습을 하면 가장 그나마도 가장 효과가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게 저는 학습 장애와 아티즘으로 봐요. 자폐. 왜냐하면 그 자폐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안에 그 신비로운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정확하게 선생님이 100%를 조물주까지 볼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그 아이 안에 맡고 있는 그런 것들을 선생님이 아이랑 그거는 이제 공부를 해보면 알거든요. 아이를 가르쳐 보면 무엇이 아이가 맡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제 줄기줄기해서 이렇게 쭉 내려가면은 결국에는 이제 아이의 바닥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부터 해서 차근차근히 올라가면 왜 제가 이제 자폐증은 뭐 IQ가 자폐 아이들을 이제 뭐 IQ가 뭐 40이니 30이니 20, 뭐 50이니 60이니 이런 거를 이제 믿을 수가 없는 게 그 아이들은 일단은 많은 것들이 막같이 막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자기 그 막 속에 밑에 이렇게 내려가 있기 때문에 모든 지적 능력이라든지 언어 능력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밑으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요 막을 걷어내 봐야지 알아요. 이 아이들이 진짜 트룰리 지적 장애인지 아닌지를. 그 다음에 왜냐하면 사실은 공부와 연결되는 거는 결국 인지장애와 지적장애거든요. 인지장애와 지적장애. 그래서 아이들이 무슨 뭐 신체장애가 있다든지 건강장애가 있다든지 이런 다른 장애들은 공부 자체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공부는 머리로 하는 거기 때문에 멘탈 프로세싱이잖아요. 그 인지 프로세싱이기 때문에 요 지적인 능력, 인지 능력하고 공부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럼 결국 공부라는 건 우리가 학교의 학과목만 얘기를 하고 부모님들도 그냥 학교에서 어떻게든지 학과목을 아이가 장애가 있어도 막 열심히 막 이 리딩을 가르치고 막 쓰기를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가 막 학과 공부를 따라가는 것만을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많은 아이들이 특히나 자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생활 능력 자체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왜냐하면 이 떨어지는 이유는 이 아이들이 지적장애가 있어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떨어지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아이들이 사회와 호환을 못하기 때문에 바깥 세상과 내 안의 세상에 이 의식이 호환을 못하기 때문에 밖에서 보여지는 것들을 아이들이 인식을 하고 프로세스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이들에게 막혀있는 그 막을 걷어내는 거, 그 막을 걷어낼 수 있는 건 결국에는 이제 센시티비티거든요. 센소리 파트란 말이에요.
센소리가 뭐예요? 센소리 인풋, 소리나 뭐 시각 자극이나 이런 자극들이 돌아왔을 때 아이가 그거를 리시브 해가지고 모든 아이들 똑같아요. 인간은. 저도 오늘 새로운 뭔가를 하나 배웠다. 제가 오늘 요리하는 거를 제가 이제 요리하는 그 유튜브 강의를 보는 거를 제가 좋아하는데 이제 그런 거를 하나 뭐 짧은 것들 뭐 2분짜리, 3분짜리 이런 거 하나 피클 하나 담는 거 이런 거를 이제 남의 지혜를 제가 배우는 거잖아요. 그것도 어때요? 제가 시지각이 돼야 되고 아니면은 청각 지각이 그 센소리가 돼야지만은 그게 감각이 돼야지만은 그거를 제가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프로세스를 하면서 프로세스를 해야 제가 이해를 하게 되고 이해를 해야 제 기억장치 속에 그 내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그 막혀 있는 그거 때문에 아이들이 어쩌면 자기 세계 안에서 푹 파묻혀 있는 것 같이 아이들이 보일 수가 있고 호환이 안 되고 세상과 이 교통이 안 되는 소통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만 할 줄 아는 선생님은 선생님이 그것만 할 줄 알면은 사실은 많은 것들을 아이들한테서 끌어내고 이 아이들이 그러면 이제 그 부모님들이 좋아하시는 그 읽기도 배울 수가 있고 쓰기도 배우고 아이들이 이해력도 되고 이제 그래도 이제 가장 힘든 경우는 결국에는 이제 사회성인데 이 사회성은 아이가 이해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내성적인 아이들을 보면 알잖아요. 아무 장애가 없어도 성격이 극도로 내성적인 아이들이 자기가 내성적이 아니고 좀 이렇게 외향적으로 자기가 받고 싶다고 막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이거는 자기가 본인이 노력을 하잖아요. 본인이 노력을 해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럼 결국 내성적인 거는 결국엔 이제 사회성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 인터랙트를 하고 다른 사람과 이걸 하는 게 이게 힘들다는 얘기 아니에요. 가만히 방 안에 혼자 있으면 내성적인 아이든 외향적인 아이든 뭐 다 똑같이 그냥 조용히 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내가 샤이하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또 사람 많은 곳에 가면 긴장을 하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샤이하거나 내성적인 사람들은 사람들하고 막 왁자지껄 얘기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약간 긴장을 하고 있다가 누가 질문을 하면 이제 몸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확 긴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막 자기 얘기를 하면서 웃기지도 않은 얘기에 막 웃으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근데 그거는 뭐 본인이 커버를 하려고 막 그렇게 웃으면서 막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는 자기 방어 같은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친구들은 아무 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또 사회성 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이 아무것도 없이 공부도 웬만큼 하고 이렇게 아이들이 커가는 대로 쭉 컸기 때문에 언어도 괜찮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장애 판정이 안 된 거지. 이 친구들 어떻게 보면 긴장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게 이제 인터널라이징 비헤비어라 그래가지고 그것도 하나의 심한 경우에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장애같이 이렇게 치료를 받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폐 아이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자폐 아이들이 조금 더 그래도 다른 장애들보다 좀 희망이 많고 학습 장애 같은 경우는 90% 이상이 선생님이 학습 장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이거는 이제 공부를 가르치는 기술이거든요. 그거를 하면 아이들은 90% 이상의 학습 장애 아이들은 충분히 가르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학습에 관계된 거고 이 아이들이 지적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이 학습 장애로 나오는 그 디슬렉시아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 비주얼 퍼셉션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해보면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빠른 시간 안에 가르칠 수 있고 많은 학습 장애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거에서 실패를 한 거기 때문에 이 아이들 안에 진짜로 인지 쪽에 정확하게 무슨 뭐냐면은 디슬렉시아 같은 경우도 결국 인지적으로 뭐예요? 이 시지각이 안 되는 거거든요. 눈으로 본 것이 지각이 그러니까 눈으로는 보는데 이게 인지 눈이 그거를 본 거를 못 보는 거잖아요. 못 읽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이제 비주얼 어텐션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주얼 퍼셉션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아이를 가르치면은 그거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걸 가르치면은 아이들이 금방 이제 배워요. 그 부분을. 근데 많은 이제 학습 장애 아이들을 제가 가르쳐 보니까 이제 미국 아이들이지만 가르쳐 보니까 실질적으로 장애가 크게 없는 아이들인데 기본적으로 어텐션이 안 돼서 어텐션 오히려 어텐션 많은 그러니까 뭐냐면 1대1로 하면 잘 배우는데 이 전체적으로 클래스로 놓고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잖아요. 그런 수업에서 이제
딥한 거예요. 이 멀리 있는 선생님을 바라보고 자기의 주의를 계속 끌고 가면서 포커스를 하면서 이게 이제 안 돼서 그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1대1로 이렇게 가르쳐서 쫙 커리큘럼만 좋은 커리큘럼 가지고 쫙 가르치면은 아이들이 금방 따라와요. 특히나 IQ가 이제 그 러닝 디서빌리티 학습장애 아이들 중에는 IQ가 높은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 IQ가 이제 조금만 그거를 걷어내주면 아이들이 그 머리 그 IQ 그 능력을 발휘하더라고요. 해가지고는 아이들이 금방 따라와서 오히려 이제 아이들이 일반 아이들이 뭐 그냥 한 1년 걸려서 배울 것들을 요 아이들은 그것만 딱 해주면 잡아주면은 아이들이 몇 개월 안에 그거를 쫙 끝내기도 하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신기한데 아무튼 이제 이야기가 옆으로 흘러갔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장애와 비장애 이제 그 얘기를 하다 제가 저기 뭐야 자폐증 아티즘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매력적인 장애 선생님 입장으로 봤을 때 이제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쉬운 아이들은 아니에요. 가르치기가 쉬운 아이들은 아니지만은 굉장히 매력적인 장애예요. 왜냐하면 매력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선생님으로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자기가 가르친 결과를 아이들이 이제 보여주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특히나 그 인지 능력과 상관없이 아이들이 딱 그거를 막을 걷어냈을 때 아이들이 보여주는 그 능력을 보면은 아이들이 이제 쭉 올라올 수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그렇고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그 관점은 이제 제가 짧게 얘기한다 그랬는데 길어졌죠. 그 어른의 관점과 빌리프가 결국에는 믿음이 이제 이런 이야기들인 거예요.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자폐를 보고 그 다음에 학습 장애 아이들을 보고 인지 장애 아이들을 보고 이렇게 했을 때 많은 선생님들이 거의 이제 뭐 99%죠.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부모님들이 특히나 한국 부모님들은 굉장히 애를 쓰시잖아요. 이제 미국 부모님들에 비해서 맞거든요. 미국 부모님들은 많이 그냥 맡겨놓는 편이시고 이제 자폐 아이들은 일단은 부모님들이 집에서 생활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아이들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돈도 많이 투자하셔가지고 한국 부모님들처럼 아이들의 치료도 받고 ABA도 하고 뭐 많이 그렇게 하는데 이제 다른 뭐 학습 장애라든지 지적 장애 아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이 학교 교육에 거의 맡겨놓지 따로 막 그 아이들을 막 그 장애를 어떻게든지 극복해가지고 아이들을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고 그렇게 노력하시는 미국 부모님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국으로 비하면 한국은 그렇게 노력하시는 분이 80%고 안 하시는 분이 한 20%라면 미국에서는 한 20%가 노력을 하고 한 80%는 그냥 학교 교육에 맡기고 아이들의 장애를 받아들이는. 근데 이제 한국 부모님들은 조금 이제 굉장히 교육열도 강하시고 또 경제적으로도 조금 어느 정도 여유가 되시고 이런 분들은 굉장히 이제 어떻게든지 이걸 극복하게 해보려고 굉장히 이제 사적 그 뭐죠 학교 외의 교육에 많이 의존을 하시고 많이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할 때 이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제 집에서 아이들이 이제 응애응애하고 태어나잖아요. 태어나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만 5살, 6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막 태어나자마자부터 아예 태어날 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 그러니까 다운 신드롬 같이 아예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은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그 외에 아이들은 자폐도 우리가 이제 요즘은 막 그냥 태어나자서 얼마 안 돼서부터 자폐를 막 이렇게 그 뭐죠 다이그노스를 하고 그러는데 자폐도 얼리스트가 18개월이었잖아요. 그죠? 18개월이고 18개월이 그게 언어를 하는 제가 어느 그 강의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18개월이 아이들의 언어를 시작하는 나이이기 때문에 그 마일스톤이 18살이거든요. 아이들의 언어가 이제 버벌 언어가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나오기 시작하는 게 의미 있는 언어가 나오기 시작하는 게 18개월이기 때문에 이제 이때 아이들이 이제 언어가 확 안 나오고 그러면서 언어가 안 나오면서 왜냐하면 아이들이 벌써 18개월 때 언어가 나온다는 건 자기 의지도 생기고 아이가 자기 생각도 어느 정도 있고 이제 뭐 어른들 같이 막 이렇게 큰 아이들 같이 막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고집이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막 내가 먹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아이가 이성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동물적인 그 본능적인 거에서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이런 고집 같은 게 생겨요. 이제 아이들이 그렇게 하면 이제 그런 게 언어로 나오잖아요. 사탕을 굉장히 맛있어. 사탕을 한번 맛을 봤는데 애가 미러클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러면 이제 사탕을 계속 먹고 싶어 하죠. 굉장히 좋아하고 버블껌 그거를 머신에서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가 먹어봤다 그러면 그 맛에 완전히 아이가 이 중독이 들은 아이가 그것만 보면 막 버블껌 머신만 가면 막 그걸 반드시 가져야 되면 막 아이가 땡깡을 부리고 이제 고집을 부리고 막 사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제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고집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언어가 되면서 아이들이 고집을 더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일반 아이들이 보여지는 그런 고집이라든지 자기 주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아이들이 안 보이기 시작하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아이들의 색깔이 이렇게 달라지기 시작하거든요. 제가 이제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큰 아이를 낳았을 때 얘가 그러니까 아이가 말을 못하니까 이 아이가 성격이 어떤 아이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얘가 밝은 아이인지 조용한 아이인지 까부는 아이인지 아이가 말을 할 때까지는 그걸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너무 궁금했어요.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 어떤 아이가 될까? 근데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우리 아이가 굉장히 많이 까불고 굉장히 애가 재밌고 재밌는 거 좋아하고 그런 거 이제 아이의 색깔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8개월에 자폐증이 어쩌면 그 전부터도 아이가 잠재적으로 보일 수가 있었는데 그거가 언어가 아직 되는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거를 잘 못 느끼겠다가 아이가 이제 18개월이 지나는 그 터닝 포인트에서 이제 아이들의 색깔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일반 아이들하고 이제 다르고 특히나 이제 첫 아이가 그런 경우는 부모님들이 첫 아이는 다들 이제 우리가 첫 아이를 처음 가졌을 때 다들 바보들이잖아요. 엄마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바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머릿속에 없기 때문에 정말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는 게 없고 그러니까 항상 긴장과 막 떨림과 막 이런 이제 연속으로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늦어지기도 해요. 아이들을 보는데 그냥 아이가 조금 늦나 보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첫 아이를 키워놓고 이제 두 번째 아이가 그렇게 나오면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보기 시작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아이를 이제 디서빌리티가 있는 아이가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님이 장애가 있는 아이와 장애가 없는 아이를 둘을 다 키워보신 분 그죠? 그렇게 다 키워보신 분들은 이 장애가 있는 아이와 장애가 없는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무의식적으로 다르다는 걸 본인들이 느끼실 거예요. 그건 무의식이에요. 의식을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무의식으로 똑같이 무엇을 못해도 장애가 없는 아이는 부모가 기대를 해요. 얘가 할 수 있다고. 제가 이제 그 전에 맞아요. 이 얘기를 한번 했어요. 제가 막 걷는 거 얘기하면서 얘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얘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때요? 부모가 가르쳐요. 그럼 애가 못해도 계속 가르쳐요. 끝까지 가르쳐요. 근데 장애가 있는 아이면 얘가 못하면 이게 장애가 원인이 돼서 얘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르쳐요, 부모님이. 똑같이 이제 가르치려고 그래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가르쳐요. 한국 부모님들은 가르치지만 이 장애가 없는 아이를 지속적으로 끝까지 노력하는 것만큼 요 아이하고는 그만큼을 못 가요. 하시다가 결국엔 스탑을 해요. 왜냐하면 장애가 있어서 얘는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장애가 없는 아이도 끝까지 반복을 한 5번을 반복해서도 아이가 못해도 그 5번을 하고 포기를 안 하고 계속 하시는데 장애가 아이가 있으면 한 3번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점점 부모님이 자기를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얘가 장애가 있어서 안 되는 아이를 내가 끝까지 아이를 힘들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아이를 내가 힘들게 하고 있다라는 말로 사실은 아이한테 미안한 감정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무의식적인 거일 수 있어요. 아이가 장애가 있는 아이를 내가 괴롭히고 있다는 그 미안함 속에 또 아이가 내가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아이가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더 나가기가 힘들구나 하는 그 무의식적인 나에게 아이를 못 가르친 나에게 주는 면죄부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점과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제 그래서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을 이제
두 분 다 이렇게 가르쳐 봤단 말이에요. 이제 장애가 있는 애와 없는 아이를 두 부모님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따로따로 이제 같은 한 부모님이 두 아이를 놓고서는 이제 첫애와 둘째 아니면 둘째와 첫애를 이게 다를 수 있어요. 그렇게 다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뭐가 다르냐면 일단은 내가 아이에게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한 아이가 계속 못하는 건 한 아이가 못하는 거는 얘가 경험을 아직 못 배웠기 때문에 못한다는 그 관점으로 아이를 바라보고 장애가 있는 아이가 못하는 거는 장애가 있기 때문에 못한다는 관점으로 일단은 보아요. 근데 똑같이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못하는 거라고 쳐요. 똑같은 걸 가지고 아이가 못하는데 장애가 없는 아이, 장애 판정을 안 받은 아이는 얘가 아직 배워보질 않았기 때문에 얘가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못하는 거구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맛있는 시금치를 안 먹어. 근데 시금치는 몸에 좋아.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시금치를 먹이려고 그래요. 그럼 두 아이가 다 거부를 해요. 이 아이도 시금치 맛없다고 안 먹고 이 아이도 시금치가 맛없다고 안 먹어. 근데 이 아이가 시금치를 안 먹은 거는 이 시금치의 이 맛있는 맛을 아직 애가 몰라서 그런다. 그럼 엄마가 막 그 시금치를 시금치 스피리치 파이를 만들어서 주기도 하고 거기다가 깨소금을 많이 넣어가지고 참기름도 넣어가지고 고소하게 해서 주기도 하고 빵을 만들어서 주기도 하고 엄마가 여러 가지를 노력을 해요. 왜? 아이가 이거를 이렇게 노력하는 동안에 시금치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거를 그렇게 맛없는 그런 그런 음식이 아니라는 걸 아이가 알면 먹을 거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아이는 아이가 몇 번 했는데도 아이가 굉장히 예민하게 거부를 하면 이게 센시티비티로 보는 거예요. 아이가 너무 예민한 센시티비티의 이슈, 센소리 이슈로 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부모님이 스탑을 하죠. 이게 굉장히 차이가 크잖아요. 똑같은 걸 놓고 두 아이가 해도 이 아이한테 그 일반 아이한테 하는 그 노력과 장애가 있는 아이한테 하는 노력이 그렇게 달라져요. 근데 그거는 의식일 수도 있고 무의식일 수도 있어요. 부모님은 난 똑같이 할 거야. 나는 내 애를 똑같이 만들 거야. 이래도 부모님이 장애 똑같이 5번을 시도를 해도 장애가 있는 아이한테 시도할 때 훨씬 더 빨리 지치세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가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가 없는 아이한테 딱 5번을 해도 부모님이 덜 지쳐요. 왜냐하면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이걸 못 배울 이유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정상이라는. 그러니까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이 아이한테는 이제 부모님이 이제 서로 자꾸 셀프 다웃을 해요.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셀프 다웃. 자꾸 자기를 의심을 하는 거야. 안 되는데 이 아이가 있는데 자꾸 애한테 고통을 주는 게 아닌가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 기대와 이 관점과 이 믿음이 이렇게 이제 부모님의 교육하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이제 차이가 나고 일단은 그렇게 해서 끝까지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 아이한테는 계속 이제 노력을 한다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는데 이 아이는 어떻게 하냐면 스피니치를 안 먹으면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되면은 이 아이한테는 5번이 안 되면 이제 10번이라도 하는데 이 아이한테는 어떻게 해요? 5번 정도 했다가 안 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아이를 보호를 하죠. 그러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부모님이 아이가 너무 예민해서 스피니치만 주면은 막 텐트럼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무슨 독약을 먹은 아이 같이 막 난리를 하니까 부모님이 어떻게 해요? 이제 미리 제거를 하죠. 보호를 하는 거죠. 그거는 아이에게 그런 고통을 안 주기 위해서 이제 미리 제거를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아이는 계속 꾸준히 부모님이 그렇게 하니까 이제 경험이 계속 쌓이잖아요. 쌓이면서 경험이 쌓인다는 건 뭐예요? 지식이 늘게 되고 계속 배우는 거가 되는데 이 아이는 그걸 자꾸 하니까 어떻게 리스트릭트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아이의 경험의 세계가 점점 줄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배우는 세계도 줄고 그렇게 되면 이제 아이는 영원히 얘는 배울 수가 없게 되죠. 그죠? 그리고 다른 아이는 스피니치를 영원히 안 좋아할 수 있어요. 영원히 안 좋아해도 어때요, 아이가? 이게 위험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이거를 굳이 내가 찾아서 먹지는 않지만 이거를 먹는다 그래서 내가 죽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왜냐면 알러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금치를 먹어야 될 상황이 생기면 그냥 참고 먹어요. 아이가 이제 커가면서 어른이 되면서 자기 조절 능력이 생기고 자기 통제 능력이 생기고 이러면 그걸 참고 먹게 돼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아이들은 저는 이제 인간의 능력을 믿거든요. 뭐 장애가 됐든 비장애가 됐든
아이들의 능력을 믿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나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이 아이들이 할 수 있다는 거를 놓지 말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놓지 말고, 아이들이 못하면은 그거는 어른이 아직 못 찾아서 못하는 거지 아이가 능력이 안 돼서 못한다고 보지를 말고, 물론 모든 인간은 능력이 탑투 바텀이에요. 모든 인간의 능력은 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IQ 막 160 이러는 사람과 IQ 90인 사람, 뭐 IQ 120인 사람, 우리가 IQ가 정확하게 인간의 두뇌 능력의 잠재적 능력을 측정하지는 않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 넘버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우리의 이 뇌의 브레인의 능력을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인간의 능력은 탑투 바름이기 때문에 일단 스펙트럼이에요. 자폐처럼 우리가 아티즘 스펙트럼이라고 하듯이 인간의 인텔리전스도 스펙트럼이고, 그죠? 모든 것들이 다 스펙트럼이잖아요. 우리가 키도 스펙트럼, 사이즈도 스펙트럼, 생긴 것도 스펙트럼, 아주 그냥 완전히 뭐 기계 미인같이 생긴 사람부터 그냥 뭐 옛날 뭐 어른들 말로 막 진짜로 막 못생긴 사람부터 뭐 다 그렇지만 우리 스탠다드잖아요. 그 예쁜 사람과 못생긴 사람, 그 동양인들이 한국에서는 눈이 크고 서양인 같이 생긴 사람들을 완전히 미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뭐 보통의 예쁜 사람들이 하는 직업들을 가지고 하지만은, 미국에서 동양인들을 이렇게 여자들이나 이렇게 동양 배우들을 뽑는 거 보세요. 전부 다 전형적인 동양의 눈을 가진, 그죠? 동양의 눈을 가진 사람을 뽑잖아요. 우리 샌드라 오 보면 알잖아요. 샌드라 오를 우리가 미국, 한국의 관점에서 우리가 미인의 계열에 들어가는 그 배우가 아니잖아요. 근데 굉장히 유니크하게 생긴 미국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티피컬 에이션인 거예요. 에이션인데 연기도 잘하고 굉장히 독특하고 카리스마도 있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건 미의 관점이에요. 근데 미국 사람들한테 샌드라 오 어떠냐 하면 뷰티풀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한테 샌드라 오 그러면 그 사람 진짜 연기 잘해요 이렇게 말하지, 샌드라 오한테 너무 예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거든요.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그죠? 그러니까 미도 모두 그 사회에서 그 사회의 관점에, 논 그룹의 관점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의 능력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하월드 가너라는 사람이 팔방미인을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 죄송해요. 팔방미인이 아니라 멀티플 인텔리전스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팔방미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팔방미인은 이제 별로 좋은 의미는 아니잖아요. 뭐 팔방미인이면 뭐라 그랬어요? 굶고 산다 그랬나요? 그러니까 재주가 너무 많으면 이 말인데, 결국엔 우리의 팔방미인이라는 말은 그 하워드 가너가 말하는 그 멀티플 인텔리전스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굉장히 자기가 잘하는 부분이 있고 못하는, 그러니까 인간 한 명 안에도, 저 한 명 안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능력들이 있지만, 거기서 제가 아주 자랑하고 싶은 능력들이 있고, 제가 숨기고 싶은 정말 못하는 능력이 있고, 능력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다른 것 같이, 단지 이제 한 인간 안에서 그것들이 어느 정도가 더 많으냐의 문제고, 그러니까 잘 할 수 있는 게 더 많으냐 아니면 못하는 게 더 많으냐 그 차이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서 이 사람이 직업을 갖느냐 안 갖느냐의 또 차이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를 바라보면서 저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은 뭐 장애가 있든 없든 간에 이게 무슨 뭐 휴머니티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저는 그냥 모든 아이들은 충분히 배울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태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단지 그 능력이 어느 정도의 능력이냐의 차이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교육을 하는 건 결국에는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을 해서 결국에는 이 아이들이 어디까지 가는 게 우리의 교육의 목표냐, 그죠? 학교 교육은 무슨 이제 일단 아카데믹스는 뭐예요? 우리가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기본 그 바탕을 배우는 게 이제 아카데믹스잖아요. 제가 이제 그 전에 많은 강의에서 리튼 랭귀지를 매직을 제가 막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아카데미아는
written language, 그 문자 언어를 가지고 문자 언어를 배워서 그 지식의 세계 속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넘어가는 건데, 건너가는 건데, 이 이제 우리 아이들을 이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 장애 판정을 받은 아이들을 우리가 교육에 있어서 어디까지를 우리가 이 아이들의 목표로 볼 것이냐 했을 때 이제 그런 어떤 공부나 이 아카데믹 쪽 이런 쪽을 나비두고,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아카데믹 쪽은 어때요? 인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그 기본 거를 배우는 거지만 많은 것들이 사실은 그 이상의 지식의 세계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우리가 못 배웠다 그래서 저 지금 피타고라스 정리가 안 나거든요. 그럼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고등학교 때 배웠지만은 그것을 제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해를 못한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고등학교 때 문과였기 때문에 이제 화학을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화학과 물리 중에서 화학을 선택을 했지만 물리를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저는 물리가 뭔지를 몰라요. 잘 모르고 우리 아들이 물리를 전공을 했지만 그 아이가 이 물리와 철학의 그 관계, 저는 철학은 좋아하는데 물리와 철학의 관계를 가지고 아이가 막 설명을 하며 굉장히 신기하지만 머릿속으로 팍팍 이해가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물리의 그거를 물리 지식을 알았으면 좀 더 살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편할 수는 있겠죠. 좀 더 컨비니언트 영어로 얘기하면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그거를 모른다 그래서 제가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다른 교육계에서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지금 선생이 되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혀 물리를 모른다 그래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모든 지식을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과목에 이거를 보면 딱 6학년까지면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문제는 없어요. 특별히 어느 분야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가는 거지. 6학년이면은 아이들이 읽고 쓰기 다 하죠. 그다음에 웬만한 아이들 빨리 똑똑한 아이들 보세요. 뭐 6학년이면 뭐 그 전에 제가 가르쳤던 아이도 6학년인데 개미라는 책을 읽었어요. 5학년, 6학년짜리 아이가 개미라는 책을 읽는 거예요. 그 어려운 개미라는 책을.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정도를 아이들이 충분히 6학년까지만 지식을 아이들이 잘 배워도 학교 교육을 잘 받아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단지 이제 아이들이 교육을 통해 가지고 어떤 직업을 가질 때 내가 교사가 되고 싶고 선생이 되고 싶고 교사가 되고 싶고 의사가 되고 싶고 변호사가 되고 싶고 아니면 뭐 천체 물리학자가 되고 싶고 뭐 나사에 가서 일을 하고 싶고 뭐 이런 모든 목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는 그 전문 지식으로 가기 위한 그 아이들에게 뭐예요? 이 지적 능력 그러니까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더 닦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고등학교 때 이거를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대학에 가서 이거보다는 이 어려운 학문을 배울 수 있는 그 트레이닝을 서서히 이렇게 쉐이핑을 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게 그렇게 큰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폐가 아니라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교육을 할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자폐 아이가 가장 힘드니까 자폐가 있는 아이를 교육을 하는데 최종의 이 아이가 가지는 목표가 뭐냐? 그러면 저한테 이제 내 아이가 만일에 이제 자폐가 있어서 내 아이를 교육을 시키는 데 있어서 누가 나에게 물어본다고 하면 저는 부모로서 선생으로서 아이가 자기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 자기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 자기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뭐 장애가 없는 일반 어른들조차도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전혀 이게 생각을 하면서 살지 않는 것 같은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누구인가를 안다는 거는요.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아이가.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앞날을 놓고 생각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는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고 자기가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알고 그러니까 사고를 할 줄 아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가를 안다는 거는. 그죠? 그래서 꼭 뭐 아이가 그냥 읽기를 몇 학년 수준을 할 수 있고 쓰기를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뭐 다른 뭐 과학 뭐 역사 이런 걸 얼마나 할 수 있게 그래서 이 아이가 대학을 갈 수 있냐 없냐 이제 저는 그렇게는 그거는 미케니컬한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아이가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내가 아주 간단하게 정말로 그냥 뭐 몇 살이니 그러면 7살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정말 자기가 7살이라는 의미가 뭐라는 거, 3학년이면 3학년이라는 의미가 뭐라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예쁘게 생겼구나 그러면 그 예쁘다는 의미가 뭐라는 거, 자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듣는 이야기를 가지고 많은 어릴 때는 아이들이 다른 사람이 너 참 예쁘게 생겼다. 너 참 똑똑하게 생겼다. 너 키가 굉장히 크구나. 뭐 너 아주 건강하게 생겼다. 이런 말을 듣고선 아이들이 자기 정체성을 조금씩 이제 그때는 이제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막 고민을 하는 시기가 아니니까 아 나는 예쁘구나. 난 똑똑하구나. 아이가 이제 자기 스스로가 그걸 이제 잠재의식 속에서 자기를 이제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교육에 있어서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게 자기를 알면 결국엔 자기 관리도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자기를 안다는 거는 자기를 케어를 한다는 의미예요. 자기 관리가 된다는 게. 그래서 아이가 샤워를 해도 막 부모가 그냥 억지로 샤워를 시키면 막 샤워하는 게 싫어하지 막 싸워가면서 하던 아이가 자기를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샤워를 안 하면 자기 몸에서 냄새가 나고 자기가 더러우면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 인상을 쓰고 자기를 좋아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워가는 거예요. 그런 리즈닝 스킬이 이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사실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서 한 10분, 15분 정도면 되겠다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역시 말이 많아졌네요. 그래서 어른의 그 관점과 믿음이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 이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장애가 있는 아이와 장애가 없는 아이의 그 어른의 그 태도가 장애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아이가 잘 못해도 그 아이를 위해서 끝까지 부모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고 예를 들어서 아이가 뭔가에 예민하고 예를 들어서 소리에 예민하고 바람에 예민하고 눈에 보는 거에 뭔가가 뭐 빨간색에 예민하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부모가 서서히 해가지고 아이가 그것을 자주 접해가지고 자꾸 경험을 하게 해가지고 그 예민함을 줄이게 하고 이런 노력들을 하지만 우리가 아이가 장애가 있다 그러면 일단 부모님도 긴장을 하게 되잖아요. 긴장을 하고 왜냐하면 일반 아이들 같이 이렇게 의사소통이 되질 않고 이러기 때문에 긴장을 하거든요. 긴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이가 이제 막 그럴 땐 부모도 같이 이제 막 엔자이티를 갖고 그러는데 부모가 그렇게 노력을 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아이를 보호하는 쪽으로 이제 태도가 바뀌게 되고 그 아이를 보호하게 되면 뭐예요? 아이에게 자극을 주는 아이를 힘들게 하는 아이를 어렵게 만드는 모든 자극들을 차단하고 아이가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계속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가 어떻게 해요? 더 경험이 더 부족하게 되고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이는 더 좁아지고 세상이 더 좁아지다 보니까 아이가 더 장애아가 되고 그렇죠? 장애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빌리티의 반대잖아요. 그렇게 이제 돼가면서 점점 더 아이가 그러니까 어른이 되어 가는데 아이가 살아가는 그 세계는 점점 더 좁아지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여러 번 이제 다른 강의를 그러니까 이게 주제는 아니었지만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지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많이 이미 얘기한 내용을 내가 다시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런데 뭐 똑같은 내용도 자꾸 들으면은 우리가 이게 지금 뭐 대학의 수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막 필기를 해가면서 우리가 막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그 전에 들었어도 또 한 번 더 들어보면 조금 또 다른 이야기도 있고 이러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올려볼게요. 그래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